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 교사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부모가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회교육위는 교권보호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계기관에 수차례 신고가 들어왔지만 조치하지 않은 걸로 파악된 건데 행복청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두 차례 미뤄졌다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취재했습니다. 강릉이 37.3도, 서울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는 초대형 워터파크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연일 4만 명대로 집계돼 감염 우려가 커집니다. 백신 접종 필요한지 따져봤습니다. 서울시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가 이복상 씨의 작품을 다음 달 철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교실에서 유명을 달리한 2년차 새내기 교사를 통해 학교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다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이 생각보다 빈번했고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서울시교육청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을 배포했습니다. 대응 지침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매뉴얼을 들여다봤더니 선생님들 입장에선 황당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좌절하는 배경엔 이렇게 허무한 교육 행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매뉴얼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학부모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 차를 권하라. 학부모가 폭행을 하면 우선 진정하라고 한 뒤 그래도 난동을 부리면 경찰에 신고하라. 성희롱을 당하면 침착하게 불쾌감을 표현한 뒤 녹음하겠다고 알려라. 서울시 교육청이 5년 전 초중고에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매뉴얼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그쳤고 심지어 교사 10명 중 4명은 매뉴얼을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효적이지 않는 매뉴얼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서울시 교육청은 공무원 기본 지침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를 틀로 하고 좀 일반 민원 담당자를 좀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2학기에 새 매뉴얼을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식 걱정하지 않는 학부모가 있겠습니까만 일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도를 넘는 과격한 학생과 한술 더 뜨는 부모들. 인격 모독적이거나 성희롱성이 짙은 발언뿐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형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끙끙 앓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선생님들의 악몽 같은 경험담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급식 지도를 하던 중 한 학생이 맨손으로 학교 유리창을 깼습니다. 탕수육을 더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공평하게 탕수육은 3개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맨손으로 저 복도에 가서 창문을 깼어요. 학생을 생각해 주의로만 끝냈는데 오히려 학부모가 교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문을 연 거죠. 가만두지 않고 모든 고소를 하겠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양육권 소송에 유리한 탄원서를 써달라는 학부모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아버님이 저희가 학부모 대표였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교사노조에 따르면 울산에선 학부모가 임신한 교사에게 왜 담임을 맡았냐며 면박을 준 일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강력 대응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일부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이 학생과 같은 정도로 교사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도 현재의 무너진 교권으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생각 차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선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당은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조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이런 자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 A씨도 학부모 민원으로 10차례나 상담을 요청했는데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소름 끼쳤다고 호소하자 학교 측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한 게 고작이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미뤄보건대 학부모의 민원에 과다 노출된 것이 이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애꿎은 학생인권 조례를 문제로 몰아간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 학생인권 폐지 논란 등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 민원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직위 해제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이 모호함이 교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방통위 구성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는 지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임명했고 다음 달 개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선 내용을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60일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일성으로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다고 할까요?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나라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계의 일부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자 출신인 이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이상인 상임위원회 3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 만료돼 공석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명 한 달 만에 임명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초 새네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두세 달 전부터 사실상의 낙점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의 정쟁 소재가 됐는데 민주당은 즉각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불공정했던 방송을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1시간 만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2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언론자 기술자 이동관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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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명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의 주인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건 폭력적 행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폭력적 지배입니다.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회견을 열고 아들 학폭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가 필요 없는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방송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또 야당이 제기한 이지명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카더라식 추측으로 호도할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따지면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이 이지명자에 대한 총공사를 예고하면서 다음 달 20일 전후로 열릴 인사청문회까지 강대강 대치 정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를 통해 행복청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감찰 결과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궁평 이지하차도 참사 2시간 전인 6시 40분 미우 천교의 수위는 이미 통제 기준인 29.02m에 도달했습니다. 두 차례 112 신고와 한 번의 119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청주시는 현장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고도 방치했습니다. 결국 8시 9분 미우 천교 부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는 30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소방과 경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을 감찰한 결과 어느 기관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행복청은 기존 제방을 철거하면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규격 미달의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국조실은 이상래 행복청장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흥덕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를 비롯한 인사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여의도에선 이 두 정치인이 언제 만날까 관심이 많았죠.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에야 만나게 된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임환 기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직 대표의 만찬 회동은 조금 전인 8시 40분쯤 끝났습니다. 6시 반부터 시작했으니까 2시간 10분 정도 만난 건데요.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력과 당 상황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김영진, 윤영찬 의원이 함께 했는데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과 내 의원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이 전 대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도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계파 갈등과 비명계 공천 물갈이설 등 현안 관련 민감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두 사람의 만남은 2번이나 연기됐다가 오늘에서야 성사가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게 지난달 24일이니까 34일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대표의 제안으로 당초 지난 11일 만나기로 했던 두 사람은 폭우와 수해가 겹치면서 한 차례 연기를 했고요. 다시 19일에 만나기로 했지만 수해가 이어지면서 또 한 번 약속을 미뤘습니다. 오늘 회동은 어제 저녁에 정해졌는데요.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은 장마도 끝나서 더 미룰 이유도 없었고 양측이 같은 인식으로 똑같이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한 11명의 국회의원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모두 87종류의 코인을 거래하고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8억 원이 넘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의원의 내역을 살펴보니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거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입니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 11명 중에서 거래 내용 공개에 동의한 의원 9명의 내역이 담겨 있는데 가장 많은 코인을 소유한 사람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1억 5천만 원이었던 가상자산은 3년 새 8억 3,600여만 원으로 불어났고 가지고 있는 코인 종류도 21개에서 87개로 4배나 늘었습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7,300만 원, 다른 의원들은 1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내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 내용으로는 해외 코인 거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어 국회 윤리위는 김 의원의 해외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문위에서 해외 거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특위의 징계 심사 과정에서 해외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검찰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입찰에 참여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에게 최저 입찰가를 유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배 회장을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최문순 전 지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라나 강원도에 큰 부담이 돼서 매각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최 전 지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데 매각이 4차례 불발되면서 기업을 돌며 입찰 참여만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만났을 뿐 재작년 마지막 입찰에 KH그룹 두 계열사만 참여한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몰랐죠. 왜냐면 온비드라는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지사가 최저 입찰 금액을 KH에 알려줬다는 매각 담당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에게 입찰 방해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H 배상윤 회장은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년 넘게 해외 도피 중입니다. 현재는 베트남을 거쳐 동남아 모처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5곳의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를 비롯해 각종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거점 병원이죠. 그런데 의사가 부족해 아예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감사원도 최근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떠돕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도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작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국립정신병원 5곳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문의가 정원의 3분의 1 수준이고 마약 중독 치료에 특화된 국립부곡병원은 27%에 불과합니다. 전문의가 한 명도 없던 국립춘천병원은 최근 한 명을 뽑았지만 입원 환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단식 근무도 하셔야 되는데 당장 입원 병상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고. 감사원도 최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 대기 시간이 증가했다며 환자 만족도도 미흡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실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부곡병원은 올 들어 진료 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각각 18%, 21%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립정신병원 의사 연봉을 민간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지만 지방병원의 인력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더위에 마스크 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한여름에 확진자가 급증한 건지, 그렇다면 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 건지 궁금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확진자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 겁니까? 네, 지난달에 하루 10,0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3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한 달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이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진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다던데 맞습니까? 네, 그건 좀 따져봐야 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한국이 700명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이긴 합니다만 이 자세히 보면 유럽, 중국은 1명도 안 되고 미국과 일본은 아예 0이죠. 한국은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다 우리처럼 매일매일 확진자 통계를 내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 통계적 착시입니다. 네. 그러면 한여름에 왜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인 겁니까? 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폭염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 공간에 몰려서 쉽게 퍼진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6개월 정도마다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주기마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우세종이 되거든요. 그 두 가지 현상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6개월 정도의 주기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네, 전 국민이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유행하는 변이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맞더라도 10월쯤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접종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이 자가키트를 다시 꺼내 쓰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써도 됩니다. 지금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들도 오미크론 계통이라 기존의 키트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진단 키트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2년입니다. 또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개봉한 뒤에는 최대한 빨리 써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검사 비용도 오르죠? 네, 맞습니다. 이 신속항원 검사 비용이 5,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무료였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도 일부를 내야 합니다. 이 다음 달 중순부터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달라지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 관리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들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이 많은 그런 공간들인데 거기에 독감보다 전파력이 많게는 3배에서 5배까지 되는 그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독감처럼 취급하겠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약해졌다고는 해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강릉이 37.3도, 서울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열대야로 밤잠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유진 기자, 지금도 상당히 덥죠?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 반포한강공원은 밤이 됐지만 여전히 기온이 30도에 육박합니다. 해가 지면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친구,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80여 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경기도 양평과 여주의 기온이 37.9도, 강릉이 37.3도까지 오르는 등 그야말로 찜통더위였습니다. 어젯밤에는 서울과 부산, 전남, 제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에 열대야 있어가지고 잠 설쳐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열대야는 오늘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높아서 더 덥게 느껴졌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겁니까?
네, 이번 더위는 이번 주말에 이어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 후반까지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부 내륙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는데요. 다만 기상청은 제5호 태풍 독수리와 6호 태풍 카누는 우리나라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전국이 폭염으로 펄펄 끓어서 물놀이 즐기기에는 또 더없이 안성맞춤인 날이기도 했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초대형 워터파크가 들어서서 시민이 몰렸고 해수욕장도 피서객으로 붐볐습니다. 주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커다란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길이 8m짜리 미끄럼틀엔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대형 수영장에서는 물장구를 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햇볕이 너무 세게 비춰가지고 엄청 더워가지고 여기로 놀러 왔어요. 서울시가 마련한 2023 서울 썸머비치 축제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 대형 워터파크가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놀이를 가지 못한 시민들은 나무 아래와 그늘막을 찾아 한숨을 돌립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맞고 연신 부채질을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몸도 끈적끈적하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늘 아래여서 바람도 조금 불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더위를 씻어내려 찾은 바닷가조차 발딛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해수욕장 백사장 온도를 재보니 순식간에 온도계가 47도까지 치솟습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너무 뜨거워서 지금 발바닥 그냥 맨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최대 90%까지 오른 습도에 체감 기온이 올라 시민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폭염에 농가도 비상입니다. 축산농민들은 집단 폐사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애가 탑니다. 스프링클러 가동은 기본에 갖은 묘책이 이어진다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리 농장이 진흙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4일 폭우에 잠겨 키우던 오리 2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아주 그냥 물바다였어요, 물바다. 장화가 한 30cm 정도 물에 잠겨가지고. 장마가 끝나니 이번엔 폭염이 말썽입니다. 닭농장엔 커다란 환풍기가 연신 돌아가고 축사 벽에는 기온을 낮춰주는 쿨링 패드를 붙였습니다. 닭들이 추위에는 견딜 수 있지만 더위에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 없이 여름을 나기는 어렵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농장 천장에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시원한 물을 뿌려줍니다. 한우 농장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다치지 않도록 미리 뿔을 잘라내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제각을 함으로써 소가 온순해지고 미네랄 블록으로 미리 염분을 섭취하게 하고 축사 내부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도록 쿨링 포구와 대형 선풍기도 가동합니다. 고온 현상에서 짐승들이 섭취량이 저하되고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고요. 지난 닷새 동안 이어진 폭염으로 전북에서만 벌써 가축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최근 정유정 등은 신상공개 결정 이후에도 이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조 씨는 얼굴 공개를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경찰서를 나서는 조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일주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낸 건 처음인데 1분도 안 돼 바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외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훔치고 범행 현장으로 가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은 범행 사흘 전 지인을 만나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한동안 나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 전 부순 PC 자료 분석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중대 사건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선의 전과와 생애 전반 등을 조사해 범행의 배경과 전모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민중화가로 알려진 이목상 작가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서울시가 이목상 씨 작품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광화문 지하철역 벽에 자리 잡은 조형물입니다. 88 올림픽 등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형상화한 광화문의 역사라는 작품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목상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추행을 당해본 입장으로서 피해자가 보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에 있는 서울을 그리다와 마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에 있던 이목상 작가의 작품 5점이 모두 철거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대로 작품 철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7년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추모를 위해 시민 모금으로 남산공원에 만든 기억의 터라는 작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철거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모금과 여러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이목상 작가는 촛불 집회를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등 민중화가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목상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몇 년 사이 호텔이나 펜션 대신 인기를 끌고 있는 숙소가 공유 숙박이죠. 그렇다 보니까 원룸은 물론이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이었는데 주변 주민들 민원도 끊이지 않아서 뭐가 문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정은아, 고승현 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도심의 한 오피스텔. 깔끔한 방 안에 침대와 부엌이 설치돼 하룻밤 숙소로 불편이 없습니다. 공유 숙박 앱을 통해 11만 원에 빌린 방입니다. 그냥 이쁜 살림집 느낌. 하지만 오피스텔 숙박 영업은 불법입니다. 숙박업은 거주용 시설만 신고를 한 뒤 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남역 일대 반경 300m 내에만 공유 숙박 오피스텔이 적어도 17곳에 달합니다. 불법 영업이다 보니 업주들은 투숙객에게 단속을 피하는 요령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숙박을 하러 왔냐, 를 사용하냐, 몇 호에 있냐, 뭐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데 뭐 그분들이 뭐 진짜 경찰은 아니어갖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 저렴한 가격에 도심 접근성이 좋은 등 장점이 많아 공유 숙박업소 인기는 높아지고 국내 최대 공유 숙박업체인 A사만에도 한 해 거래량이 460만 건에 거래액이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공유 숙박 형태의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친구 집에 놀러 왔다는 등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공유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마약 화재, 불법 촬영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유 숙박 오피스텔 객실이웃은 주말마다 이어지는 투숙객 소음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도 이뤄집니다. 2018년 6월엔 공유 숙박업소로 등록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주인이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불법 행위에 민생사법 경찰관들이 단속에 나섰지만 인원 제한 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 지난해 불법 공유 숙박 단속 건수는 전국 200여 건이 전부였습니다.
무신고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고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도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더 큰 문제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이용 중 화재 등 사고를 당해도 면책 규정 등 때문에 보상받기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책임 소재 자체도 그렇고 그런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형태로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게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자 공유 숙박 운영자에게 숙박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 고승현입니다. 네, 장마뒤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인상이 예고됐죠. 원유 가격 인상으로 오는 10월부터는 1리터 흰 우유가 3,000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유나 밀가루 가격 인상은 다른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정부가 우유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우유 코너. 1리터짜리 흰우유 한 팩 가격은 2,870원인데 10월부터는 3,000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우유를 만드는 원유 가격을 리터당 88원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리터당 106원 오른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담이 되는데 우유값이 사실 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오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민들은 많은 부담이 되겠죠. 덜 먹겠죠. 우유 가격 인상 소식에 수입 멸균 우유를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수입 멸균 우유 가격은 1,900원으로 국산 우유보다 1,000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2020년 11,000톤이었던 멸균 우유 수입량은 2년 만에 182% 늘었고 한 대형마트의 이번 달 수입 멸균 우유 판매량도 1년 전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고 2026년부터는 미국과 유럽연합산 우유와 치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산 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산 우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원유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유 가격 인상이 빵과 아이스크림, 치즈 등 다른 식품 가격을 밀어올리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늘 오전 유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배추 가격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하루 사이에 가격이 2배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된 배추가 모이는 서울 가락시장. 경매를 앞두고 배추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추를 파는 한 상인은 오늘 배추 가격이 어제보다 15%가량 뛰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이거 15,000원 나가요. 어제는 13,000원 정도 나갔다고 하지만 이번 달에는 그냥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늘떼기를 하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번 달 도매 시장의 배추 경매 낙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일별 편차가 심합니다. 특히 지난 14일과 15일에는 10kg들이 배추 한 망의 가격이 7,000원대에서 14,800원대로 하루 만에 2배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상 기후로 출하량이 일정하지 않았고 예년에 비해 배추 소비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번 달 잦은 집중호우로 출하 산지에서 작업이 중단돼 공급량이 출렁인 것도 원인입니다. 올해부터 경매 방식이 일부 변경돼 반입 물량이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배추 비축 물량을 시장에 제때 풀지 못하면서 가격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경향성 없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방출을 할 때 어떤 추세를 보고 방출을 저희가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배추 가격 변화가 심해지면 농민들이 출하 시점을 잡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평양에서 정전 70주년을 기념한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말 그대로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고 며칠 전 처음 공개한 무인기도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쭉한 양쪽 날개를 가진 비행체가 건물 사이로 날아올라 김일성 광장 상공을 비행합니다.
신형 무인기로 열병식 분위기를 띄운 북한은 샛별이란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무인 정찰기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이 김일성 광장 200m 상공을 2차례 기인하게 됩니다. 그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통해 처음 공개된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는 미 공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글로벌 호크 RQ-4, 리퍼 MQ-9과 외양은 물론 명칭까지 유사합니다. 주석단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애국가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보였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북중러가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삼각 연대를 부활시켜서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항하겠다. 김정은 대신 연설대에 오른 강순남 국방상은 핵 공격을 위협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고체 연료를 탑재한 신형 ICBM 화성 18형과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까지 모습을 보였지만 새로운 무기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KT의 긴 경영 공백을 끝낼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치권 인사나 KT 내부 후보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차기 대표 선임을 둘러싼 정치권 개입 논란에 경영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주들의 반발까지 이어졌던 KT. 정치권들의 비전문가가 그 어떤 회사에 내려와서 회사의 어떤 경영의 차질을 빚는 것을 막아주시고자 지난 4일부터 차기 대표 후보를 모집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명으로 좁혔습니다. 김영섭 전 LG CNS 사장, 박윤영 전 KT 사장, 차상균 서울대 교수입니다. 김영섭 전 사장은 LGU+ 재무 최고 책임자 출신으로 재무 경험과 정보통신 분야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박윤영 전 사장은 KT 기업부문장 출신으로 2019년 대표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최종 경합했던 인물입니다. 차상균 교수는 국내 빅데이터 분야 석학으로 인공지능에 해박하며 KT 사회이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를 빼고 앞서 윤경림 전 사장 등 KT 내부 인사가 낙마한 것을 의식한 듯 사내 인사도 제외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한 그리고 적절하게 역량이 검증된 인사들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KT는 다음 주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8월 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인데 예정대로 선임이 진행되면 경영 공백이 9달 만에 메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요즘 같은 여행 성수기에 공항에 가면 출국 절차만 받는데도 시간이 한참 소요될 정도로 대기가 길죠. 출국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여권 대신에 얼굴 확인만으로 출국장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여권이나 탑승권을 손에 쥔 채 대기하는 여행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한 4시간 정도 여유 잡고 지금 왔습니다. 좀 많이 해외로 나갈 것 같아서 줄을 좀 많이 쓸까 봐. 그런데 앞으로는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안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출국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인천공항이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이른바 스마트 패스입니다. 이제 출국을 할 때 출국 수속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번 등록을 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장 도착 30분 전까지 앱이나 키오스크로 얼굴 사진을 찍어 등록해두면 공항 안면 인식 기기가 생체 정보를 대조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탑승권과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안면 인식을 통해 3초 만에 출국장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이른바 보복여행 열풍에 하루 평균 17만 명이 공항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탑승에 걸리는 시간을 40%가량 줄여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니까 짧으면 한 30분, 길면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또 512가지의 얼굴 특징을 세부적으로 포착해 고유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만큼 위변조도 어려워져 그만큼 항공 보안도 강화될 거란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그리스 전역에 산불이 번졌는데 공군 탄약고까지 덮쳐서 대형 폭발로도 이어졌습니다. 매일 40도를 웃도는 고온에 이 불이 잡히질 않습니다. 유엔은 이제 지구 온난화는 끝났고 펄펄 끓는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인 하늘에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열흘째 이어진 산불이 해안마을에 있는 공군 탄약고에까지 옮겨붙어 대형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Της αεροπορίας και ακόμα και τώρα υπάρχει φωτιά και από τις εκρήξεις το αστικό κύμα έκανε τεράστιες καταστροφές. 그리스에서 시작된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지중해 연안 10개 국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 현상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한 달 넘게 폭염이 이어진 미국에선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폭염 경보를 발동하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600 people die annually from its effects, more than from floods, hurricanes, and tornadoes in America combined.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 닭종이로 만든 인형 조각 작품으로 한국적인 미를 세계에 알린 작가 김영희가 7년 만에 한국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작품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닭종이 작가 김영희가 사물에 관심을 가진 건 자신의 손에 주목하면서였습니다. 지금껏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손과 그 손이 닿는 생활용품을 함께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와인병을 잡은 손, 와인잔과 치즈 조각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다 손으로 했잖아요. 이 고마운 손의 고마움을 모던한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 한 장 한 장 찢은 닭종이를 겹겹이 붙여 만든 작품으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작가. 1981년 독일에서 처음 개인전을 연 이후 4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미술의 달라진 위상이 놀랍기만 합니다. 후배 작가들의 현지 진출은 그에게도 좋은 자극제입니다. 그거로서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작가들이 오면 우리나라를 알리니까 더 좋죠. 또 요새 젊은 사람은 요새 시대에 맞는 모던한 생각을 갖고 모던한 작품을 하니까 올해로 산수, 여든을 맞은 그의 목표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것. 굉장히 다른 작품으로 벌써 만들고 있어요. 날아야죠. 이전엔 시도한 적 없는 대형 날개 조각을 선보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말 기억해 주셔야 할 날씨 키워드는 무더위와 소나기입니다. 먼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들이 많았는데요. 이 열기가 밤사이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겠고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주말에 맞아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 야영하실 분들은 조심하셔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 떠나는 분들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25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3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